마흔이라는 나이는 참 애매합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정점이라 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미혼 여성으로 마흔을 맞이한다는 건 어딜 가나 사연 있는 사람 취급을 받기 십상이죠. 저 김지수 역시 그랬습니다. 중경건설사에서 15년째 근속 중인 저에게 붙은 별명은 얼음마녀 혹은 독신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독신주의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기회를 놓쳤고 정신을 차려보니 사무실, 책상 위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제게도 오랫동안 품어온 마음의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수장, 강승호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신입사원 시절부터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쉰을 바라보던 그는 항상 은은한 시더우드, 향수 냄새를 풍겼고 여름에도 있는 재킷을 정갈하게 챙겨 입는 기품 있는 남자였습니다. 직원들의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면서도 결코 선을 넘지 않는 그 절제된 매너. 저는 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뀐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에겐 우아한 아내와 명문대에 다니는 남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제 마음은 아주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 일기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사장님의 아내분이 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완벽했던 성벽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한 달 만에 복귀한 사장님을 처음 본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장님, 결제 서류 가져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고개를 든 사장님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던 턱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고 무엇보다 눈동자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서류를 응시하던 그가 펜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대리 미안한데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안경을 어디 뒀더라? 책상 위에 뻔히 놓여 있는 안경을 찾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 저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제가 알던 강승호라는 남자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장님의 일상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품실에서 커피를 타던 저는 탕비실 구석에서 사장님이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장님, 점심 식사 안 하셨어요? 벌써 2시가 넘었는데요. 아, 김대리. 어쩌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 집에서 밥을 차려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혼자 먹으려고 국 끓이고 밥하는 게 허허.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익지도 않은 라면 면발을 뒤적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의 셔츠 소매 끝동이대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는 남자의 삶이 얼마나 급격하게 황폐해지는지 저는 그 달아빠진 소매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금요일 저녁이었죠.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 사장님은 여전히 불을 켜둔 채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퇴근 안 하세요?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그는 부스스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책상 밑에는 반쯤 비워진 소주병이 있더군요. 지수 씨, 우리 집이 말이야. 너무 넓어. 불을 다 켜도 시커멓게 비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기가 싫어 무서워. 그 강인하던 남자의 입에서 무섭다는 말이 나왔을 때 제 심장은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외투를 챙기려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얼른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그 순간 그의 체온이 제 팔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은 그의 발치를 향했습니다. 구두 사이로 살짝 보인 양말, 뒤꿈치가 훤히 보일 정도로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대표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력가인 이 남자가 구멍 난 양말을 신고 빈 소주병과 씨름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 키 주세요. 저는 그의 차를 직접 운전해 평창동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저택에 불을 켜고 들어선 순간 집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팩과 약봉지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유학 중이거나 독립해서 산다더니 이 넓은 집에서 그는 철저히 버려진 섬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앞치마를 찾아 둘렀습니다. 지수 씨, 뭐 하는 건가? 그냥 가게. 내버려 둬. 내버려 두면 사장님 돌아가시겠어요. 저 이거 못 봅니다. 오늘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는 미친 듯이 설거지를 하고 썩은 음식들을 내다 버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거라곤 다 랄라비틀어진 김치뿐이더군요. 저는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쌀과 계란, 몇 가지 채소를 사왔습니다. 30분 만에 따끈한 죽 한 그릇과 계란찜을 만들어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그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속 버리십니다. 사장님은 멍하니 죽 그릇을 바라보다가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씹지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맛있네. 사람이 해준 음식 냄새가 이런 거였지.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둬두었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의 무너진 일상을 내가 다시 세워주고 싶다. 이 남자의 구멍난 양말을 내가 꿰매주고 싶다. 아니, 그의 공허한 눈동자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40의 나이에 찾아온, 아니 40이기에 가능했던 지독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장님, 내일부터 제가 아침마다 들를게요. 식사만이라도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어요. 김대리,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자네가 왜?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장님 무너지는 거 보는 거. 제가 너무 아파서 그래요. 제 진심 어린 외침에 사장님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는 못하셨죠. 그 역시 사람의 온기가 간절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사장님 댁으로 출근했습니다. 회사의 김대리가 아닌 한 남자를 살리고 싶은 여자 김지수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정갈한 국과 반찬을 차려내고 그의 셔츠를 다리고 구멍난 양말을 새 것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그는 여전히 엄격한 사장님이었지만 단둘이 남은 저녁이면 그는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 홀로 남겨진 외로움, 그리고 커버린 자식들과의 거리감까지. 지수 씨가 없었으면 난 아마 올겨울을 못 넘겼을 거야. 퇴근길 차 안에서 그가 나지막이 건넨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장님이 말한 고마움과 제가 느낀 사랑 사이에는 나이와 사회적 시선, 그리고 자녀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1년, 저는 사장님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무너진 삶을 조용히 복구해 나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사장님께 헌신하는지 의아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정갈한 수트를 입고 활기차게 회의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은 욕심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진 저는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나이 41, 그의 나이 51가 되던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이기적으로 변하나 봅니다. 처음엔 그저 그가 굶지 않기를, 그가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어느새 저는 그의 텅 빈 침대 옆자리를,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41가 되던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사장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식탁 위에 올리고 그가 좋아하는 보리굴비를 정성스레 발라내고 있었죠. 퇴근하고 돌아온 사장님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집밥 냄새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지수 씨, 오늘 메뉴는 뭐야? 문 밖에서부터 구수한 냄새가 나네. 이제 사장님은 예전의 기품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골라드리는 넥타이를 메고 제가 다려놓은 셔츠를 입으며 그는 다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빛을 만들어낸 건 저라는 사실을 그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술 한 잔을 곁들이고 싶었습니다. 와인 한 병을 따서 잔을 채우고 식사가 끝날 무렵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아니 승호 씨, 제 입에서 나온 직함 없는 이름에 사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잔에 든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킨 뒤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 씨, 술 기운이 올라왔나 보네. 사장님이라고 불러야지. 아뇨. 오늘은 여자로 말하고 싶어요. 저 사장님 곁에 그냥 반찬에다 주는 직원으로 있고 싶지 않아요. 저 사장님 사랑해요. 아니, 당신을 사랑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째깍거리는 거실의 벽시계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 씨, 자네는 아직 젊어. 이제 겨우 41살이야. 요즘 40이면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사장님 곁에서 행복하다는데. 아니, 상관 있어. 나하고 자네는 10살도 넘게 차이가 나. 나는 이미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자네는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사람이야. 나랑 있으면 자네 인생은 병수발로 끝날지도 몰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그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아이도 낳아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자네 닮은 예쁜 아이 낳아서 엄마 소리도 들어봐야 할 것 아닌가. 나 같은 호랍이 곁에서 청춘을 썩히기엔 자네가 너무 아까워. 난 자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고마운 것뿐이야. 고마운 것뿐이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제가 바친 2년의 시간, 정성, 그 모든 것이 고마움이라는 예의 바른 단어 안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요? 가정이요? 제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 곁에 당신이 없는데 저는 당신 밥 차려주고 당신 옷 챙겨주고 당신이랑 같이 늙어가는 게 제 꿈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매달렸습니다. 그의 코트에서 제가 뿌려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잠시 휘청였지만 제 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지 마. 반찬도 청소도 필요 없어.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사장과 직원으로만 지내자고. 이게 자네를 위한 내 마지막 배려야. 그날 밤 저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을 맞으며 엉엉 울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배려라는 이름의 거절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로 그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철저히 업무적인 태도로만 일관했습니다. 사장님 역시 결제 서류를 받을 때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의 습관이란 게 무서운 법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장님의 모습이 다시 눈에 띄게 초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 같았고 회의 중에는
잦은 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셔츠 깃은 다시 구겨져 있었고 구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숨어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줄 거야 하는 옥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심한 몸살이 겹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뒤 재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창백하게 누워있는 그를 본 순간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바보같이 왜 자기를 안 돌봐요.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거절하더니 꼴이 이게 뭐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 얼굴을 확인한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수 씨, 내가 자네를 이기질 못하겠네. 내가 나쁜 놈인 줄 알면서도 자네가 옆에 없으니까 숨이 안 쉬어져. 그의 고백은 서툴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로맨틱한 대사보다 제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나 정말 자네 인생 망치게 될지도 몰라. 자식들도 반대할 거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나? 저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사장님만 제 곁에 있으면 돼요. 아이 없어도 돼요. 결혼식 안 해도 돼요. 그냥 당신 옆자리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연애가 시작된 것이죠. 퇴근 후에는 사장님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남들의 눈을 피해 먼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그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이었습니다. 그는 제 생일이면 직접 쓴 편지와 꽃다발을 건넸고 제가 퇴근하고 피곤해 보이면 서툰 솜씨로 제 발을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10살 연상의 무게감을 내려놓고 그는 제 앞에서 때로는 소년처럼 웃었습니다. 지수야, 너를 좀 더 빨리 만났더라면 좋았을걸. 내 남은 생은 오직 너를 위해 쓸게. 그가 제 이름을 처음 불러준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시련을 동반하고 찾아온다고 하죠. 우리가 사랑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평화롭던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사장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지수야, 나 병원에 좀 같이 가줘야겠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네.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대의 끝자락, 제게 찾아온 가장 눈부신 봄날의 차가운 겨울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건 저의 오만이었을까요? 사장님과 제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운명은 우리에게 암이라는 잔인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정기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던 날, 사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승호 씨, 왜 불도 안 켜고 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대학병원에서 보낸 정밀 검사 소견서가 놓여 있었죠. 위서남 의증. 그네 글자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말했지. 나랑 있으면 자네 인생 병수발로 끝날지도 모른다고. 그 예언이 너무 빨리 맞아떨어진 것 같네. 그는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지만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다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당신 살릴 거예요.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위암 1기 초입이었습니다. 수술만 잘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말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병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수술을 앞두고
우리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법적인 보호자로서 그의 곁을 온전히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수야, 우리 이번 기회에 합치자. 혼인신고도 하고 남은 인생은 정말로 부부로 살고 싶어. 자식들에게도 이번 주에 다 말하겠네. 그의 결심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주말, 사장님의 자택으로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큰아들 강준호와 독립해서 살던 딸 강서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의 투병 소식과 함께 저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는 그들의 눈빛은 처음부터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 여자랑 결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30살인 큰아들 준우가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장님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우야, 내 어머니 떠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도 봤잖니? 지수 씨는 내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야. 내 남은 생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아빠, 우리 엄마가 아빠 뒷바라지 하다가 병 얻어 돌아가신 거 잊으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들여요? 아빠 돈 보고 접근한 거 뻔히 보이는데. 딸 서윤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볐습니다. 제가 3년 넘게 사장님의 셔츠를 다리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고 썩어가는 집안을 치웠던 시간들은 그들에게 돈을 노린 계획적인 접근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서윤아, 말이 심하구나.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줌마, 당신 솔직히 말해봐. 우리 아빠 재산 보고 꼬신 거잖아. 우리 집안이 우스워 보여요? 당신 같은 노처녀가 왜 10살이나 많은 호라비한테 붙어 있겠어? 목적은 딱 하나지, 이 집이랑 주식. 저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 씨, 서윤 씨, 저는 사장님 재산엔 관심 없어요. 그저 이 사람이 아플 때 곁에 있고 싶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거 돕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3년 동안 사장님 댁에 오면서 제가 단 1원이라도 가져간 게 있는지 사장님께 물어보세요. 됐고. 아빠 이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랑 인연 끊을 줄 아세요. 상속 포기 각서라도 쓰게 하던가요. 안 그러면 우리 절대 인정 못해요. 아들은 차갑게 내뱉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딸 역시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훑어본 뒤 따라 나갔죠. 거실에는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다가왔고 자식들은 병원에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보호자가 필요했지만 법적인 부부가 아니었던 저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장님의 먼 친척을 수소문해 겨우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가는 사장님의 손을 잡으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당신 자식들이 나를 괴물로 몰아세워도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사장님은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신고를 하려 했지만 자녀들은 변호사를 대동해 회사까지 찾아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혼인신고하는 즉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해서 아버지의 재산권을 박탈하겠다.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으로 간주해 해임안을 건의하겠다는 등 자식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협박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일군 회사를 위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내 아내로 당당히 올리질 못하네. 우리 그냥 식없이 같이 살자. 혼인신고는 나중에 아이들 마음이 좀 풀리면 그때 하자. 저는 그의 지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서류상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같이 있고 제가 당신 챙겨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법적인 남남인 채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그 20년이 지난 뒤에 더 큰 비극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 불렀지만 외부인들에게 저는 여전히 김 비서 혹은 그 집 도우미로 불려야만 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사장님의 생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돈이나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 사장님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죠. 저는 그럴 때마다 묵묵히 사장님의 곁에서 술동무가 되어주고 그의 항암 식단을 챙기며 그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비록 자식들의 축복은 없었지만 우리의 50대와 60대는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를 진정한 부부로 묶어주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도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암보다 더 독하고 무서운 놈이었습니다. 함께 산지 어느덧 20년. 제 머리칼에도 드문드문 흰 눈이 내리고 사장님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훈장처럼 새겨졌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그의 아내였고 친구였고 때로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차갑게 대하지만 우리에게 그 20년은 그 어떤 금반지보다 단단한 결속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위암 수술 이후 식단 관리에 철저했고 제가 정성껏 달인 약초물과 유기농 식단 덕분인지 건강을 잘 유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나이 71, 제 나이 61가 되던 해봄, 그는 부쩍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횟수가 잦아졌고 가끔 배를 움켜쥐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승호 씨,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에이, 나이 먹어서 그래. 지수 자네가 너무 유난이야. 조금 취한 거겠지. 하지만 제 직감은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그를 끌고 간 병원에서 우리는 20년 전보다 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장암 3기입니다. 이미 간 쪽으로 전이가 조금 진행된 상태라 마음의 준비와 함께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장님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자네 고생만 시키다가 결국 이렇게 가는 모양이네. 미안해서 어쩌지. 그날 밤 사장님은 잠든 채 얼굴을 한참이나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일주일 뒤 사장님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승호 씨, 여기가 어디라고?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죠. 아니, 여기부터 들러야 해. 이게 내 마지막 숙제야. 휠체어에 의지한 채 공증인 앞에 앉은 사장님은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록 갈라졌지만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내 재산 중 현재 김지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평창동 주택과 대지 전체를 사후에 김지수에게 유증이혼에 의한 증여한다. 이 사실을 공증해 주십시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사장님이 평생 일군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었고 자식들이 눈독을 들이던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승호 씨,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만 옆에 있으면 돼요. 자식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수야, 들어. 내가 죽으면 그놈들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20년을 아내로 살았어도 법적으로 남남이라는 이유로 너를 길바닥으로 내쫓을 놈들이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방패가 이거야.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내가 눈을 감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증인은 엄숙하게 절차를 마쳤고 사장님은 그 서류 한 장을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내 20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건 내 사랑이고 내 미안함이야. 절대 뺏기지 말고 여기서 여생을 보내. 하지만
그 마지막 선물이 독이 든 성배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장님은 그날 이후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놈들 오면 너만 괴로워. 나 마지막 가는 길은 너랑만 있고 싶어.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자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20년 동안 명절 한 번 제대로 안 챙기던 자식들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큰아들 준우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공증 받으셨다면서요? 이 여자한테 집 넘기기로 했다면서요? 제정신이세요? 그게 누구 돈인데? 사장님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 돈이다다 너희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 이 여자한테 홀린 거예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들을 제지했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이미 아버지가 아닌 집 한 채에 가치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 침대 곁에서 돈을 논하는 그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은 그 소동이 있은 후사흘 뒤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야, 고맙다. 사랑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제 60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몸이 채 식기도 전에 자식들의 거대한 공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례식장에서부터 저를 상주가 아닌 침입자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온전히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49제는커녕 사무제도 지나지 않은 시점. 제가 20년간 남편과 온기를 나누며 살아온 그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문이 왜 안 열려? 장을 봐서 돌아온 제 손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좋아하던 나물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황해 번호를 누르던 제 앞에 검은 수트를 차려입은 큰아들 준우와 딸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건장한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 서 있었죠. 아줌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이 집 이제 우리 명의로 넘어올 거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준우 씨, 이게 무슨 예의예요? 사장님이 나한테 이 집 살라고 공증까지 해주셨는데. 제 외침에 딸 서윤이 코웃음을 치며 제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성껏 차려입었던 앞치마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저를 훑었습니다. 공증? 아픈 노인네 꼬드겨서 강제로 도장 찍게 한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그거 다 무효예요. 아줌마는 우리 아빠 아내가 아니라 그냥 월급 받고 일하던 가사 도우미였을 뿐이잖아. 안 그래요? 그들은 제 짐을 미리 챙겨둔 듯 거실 한 구석에 있던 가방 몇 개를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단 몇 분 만에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제 눈물은 그저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제 손에는 법원에서 온 두꺼운 서류 뭉치가 배달되었습니다. 유증무효 확인 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식들은 변호사를 대동해 조직적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사장님이 암 투병 중이라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작성된 공증이다. 20년간 동거는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권이 전혀 없다. 주인공 김지수는 사장님의 재산을 관리하며 수억 원의 생활비를 횡령했다. 법정에서 만난 자식들의 변호사는 저를 향해 차가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피고 김지수 씨, 고인과 20년을 살았다고 주장하시죠? 하지만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외적인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친척 모임에 아내로서 참석한 기록이 단 한 건이라도 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 때문에 사장님의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모든 경조사에 비서나
직원으로 참석했던 제 배려가 이제는 저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고인은 생전에 피고를 김대리 혹은 김비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피고가 아내가 아닌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집을 유증한다는 공증은 고인의 진위가 아닌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입니다. 방청객석에 앉아있던 준호와 서윤은 승리했다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 한복판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20년간 남편의 암수발을 들고 그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지켰던 밤들이 모두 돈을 노린 가사 도우미의 업무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가 사장님의 카드로 장을 보고 병원비를 결제한 내역들을 모아 횡령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이 지수야,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당신 사고 싶은 것도 좀 사라며 건네준 카드가 이제는 저를 감옥으로 보낼 증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단 한 번도 사장님의 돈을 제 개인을 위해 써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전 그분이 구멍난 양말을 신고 홀로 눈물 젖은 라면을 드실 때부터 저는 오직 그 사람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제 절규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판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만 넘길 뿐이었죠. 변호사조차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법적인 혼인신고가 없으면 유증공증이 무효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사진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승호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당신 자식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신이 지켜준다는 이 집마저 뺏기면 난 정말 갈 곳이 없는데.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20년의 인생, 제 진심, 어린 사랑이 사기로 낙인 찍히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낡은 수첩과 서랍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절대 지울 수 없는 우리만의 20년 기록들을 말입니다.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승리를 확신한 듯 법정, 복도에서 자기들끼리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속삭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화려한 법률 용어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숨 쉬었던 20년의 사소한 기록들 속에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 공판 날, 저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안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피고 김지수 씨, 그 보따리에 든 게 뭡니까? 설마 또 감성에 호소하는 편지 나부랭이는 아니겠죠? 저는 대답 대신 보따리를 풀어 판사님 앞에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제가 기록해온 가계부와 간병, 일지, 그리고 사장님이 매년 제 생일마다 몰래 적어두었던 비밀 수첩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20년치 가계부가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카드를 횡령했다고 하셨죠? 여기 보시면 10원 단위까지 어디에 썼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의 약값, 사장님이 좋아하는 반찬거리, 그리고 사장님이 자식들에게 보낸 비밀 용돈 내역까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매달 받아갔던 거액의 사업 자금과 생활비가 사장님의 지시에 의해 제 손을 거쳐 송금되었다는 기록이 나오자 준호와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모른 척하면서도 제 손을 통해 나오는 돈은 꼬박꼬박 받아 챙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장님이 위암 수술 후부터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가 매일 기록한 간병 일지입니다. 오늘 식사는 어떠셨는지, 대변 색깔은 어땠는지, 밤에 통증 때문에 몇 번을 깨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분들,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아버지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발톱이 빠질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 단호한 물음에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사장님이 남긴 비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사장님의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지수에게 혼인신고도 못해준 못난 나를 만나 20년을 고생만 한 사람. 자식들이 무서워 너를 비서라 부를 때마다 내 심장은 난도질당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한 20년의 궁궐이다. 누구도 너를 여기서 쫓아낼 권리는 없다. 사랑한다. 내 마지막 아내여. 이 문장이 법정에 낭독되는 순간 방 청소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쓴 이 글은 공증의 진위 여부를 다투던 모든 논란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사장님은 자신이 죽은 뒤 제가 겪을 고난을 예상하고 유증공증 외에도 이 수첩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이중으로 못 박아 두었던 것입니다. 재판장님은 안경을 벗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 재판부는 고고 강승호 씨가 남긴 유증공증이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피고 김지수가 20년간 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헌신적으로 경관호와 가사를 전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집의 소유권은 피고 김지수에게 있음을 선고한다. 탕. 법봉 소리와 함께 제 억울함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준호와 서윤은 판결이 믿기지 않는 듯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지키려다 오히려 세상에 자신들이 얼마나 불효자였는지만 증명하게 된 꼴이었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평창동 집.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남편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과 그가 사랑했던 정원의 나무들이 저를 반겨주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승소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겼어. 당신이 지켜주려던 우리 집, 내가 잘 지켜냈어. 이제 여기서 당신이랑 했던 약속대로 당신 추억하면서 예쁘게 늙어갈게. 사진 속 남편은 그날의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법보다 위대하고 진심은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증명되기도 합니다. 20년의 세월을 노처녀 여직원에서 진정한 아내로 인정받기까지 참 멀고도 험한 길이었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를 사랑했던 2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날이었으니까요.